네, 안녕하세요. 저 키움증권에서 유통 음식료 업종 담당하고 있는 박상준이라고 합니다. 마지막 세션은 최근에 화두가 되고 있는 인플레이션, 그리고 그것이 저희 이제 소비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콘텐츠는 크게 세 가지 토픽으로 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국내 소비에 어떻게 이제 영향을 주고 있는지가 첫 번째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그게 이제 업태별로, 유통 업태별로 현재 동향이 어떤지, 마지막은 이를 바탕으로 유통 산업을 전망하고 소비재 기업들에 대한 어떤 대응 전략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순서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을 조금 요약을 해보면 이제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이제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이제 금리를 인상하였고, 이로 인해서 가계 구매력이 악화되고 있는 지금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19 동안에 굉장히 이제 통화량이 많이 늘어났었고, 이제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인플레이션에 어떻게 씨앗을 뿌렸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공급망 차질과 작년 2월에 벌어진 전쟁 이슈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문제가 더 심화되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국 중앙은행들은 이제 수요 억제를 통한 물가 통제를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상을 단행했고요. 한국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이제 가계 부채 비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가계 구매력을 이제 이 금리와 물가 상승이 급격하게 악화시켰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빨간 선이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고, 이제 파란 선이 기준 금리가 될 수 있는데요. 이제 기준 금리가 보시다시피 거의 뭐 제로 금리에 수렴했었는데 최근에는 5% 정도 수준으로 올라와 있는 상태고, 사실 연준에서는 한 차례나 두 차례 정도 현재 기준 금리를 추가로 인상할 거라는 지금 전망이 좀 지배적입니다.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이 조금 꺾이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연준이 목표하고 있는 목표치 대비는 조금 높은 수준이고, 이제 흔히 말하는 코어 CPI, 그러니까 근원 물가지수 상승률 같은 경우는 미국이 워낙 경기가 상대적으로 견고하다 보니 이제 임금 상승 이런 것들이 강해서 사실 상승률이 전체 헤드라인 물가 상승률보다는 내려오는 속도가 조금 더딘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고금리와 고물가 상황이 아주 종결되었다고 보기엔 조금 한계가 있는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소비는 이제 가계 구매력이 굉장히 악화되면서 가성비 선호 현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세션에서도 이제 가심비에서 가성비로 변화했다 이런 표현을 좀 주셨는데, 아무래도 가계의 어떤 호주머니 사정이 악화되다 보니까 수요가 가격 탄력성이 굉장히 좀 커지고, 특히 이제 고단가 내구재가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소비 흐름 자체가 22년도 3분기, 4분기를 기점으로 조금 둔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고요. 특히 이제 내구재의 대표 제품이라 할 수 있는 가전제품이 좀 상대적으로 낙폭이 좀 컸었습니다. 이런 가계 구매력 약화 그리고 가성비 선호는 사실 경기 민감도가 낮은 식품 업종에서도 벌어지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가격대가 높은 이제 외식 그리고 배달 음식 그리고 냉동 간편식 등이 수요가 조금 약한 상황이고, 반면에 이제 전통적으로 수요 성장이 거의 없다고 생각되었던 라면, 과자 같은 제품들이 상대적으로 강한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가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가격 인상이 좀 더 용이하고, 또 소비자들이 다른 대체재 대비 라면과 과자를 좀 선택하는 경향들이 강해지면서 판매량이 상대적으로 좀 강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런치플레이션 영향으로 편의점 도시락도 좀 수요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다 가성비를 선호하는 현상을 좀 설명하는 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조금 공유드리면, SCK 컴퍼니는 스타벅스 커피 코리아인데요. 지금 이마트가 이제 추가로 지분을 늘려서 지분을 한 67% 정도 들고 있는데, 최근 매출액과 점포 성장률을 비교해 보면은 매출 성장률이 점포 성장률 대비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특히 작년에 가격 인상을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기존점 성장률이 크게 개선이 되지 못했고, 배달 음식 같은 경우는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이커머스 업종 내에서 좀 가장 강하게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최근에 다행히 이제 업체들이 배달비 할인과 같은 프로모션들을 도입을 하면서 매출 성장률이 조금 플러스로 돌긴 했지만, 지난 한 1년 정도는 굉장히 좀 부진했음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가장 싼 간편식이라 할 수 있는 라면 같은 경우는 가격 인상과 판매량 증가에 힘입어 국내에서 지금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고, 편의점에 같은 경우는 사실 음료나 가공식품, 그리고 담배 대비 지금 즉석식품의 성장률이 굉장히 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젊은 세대일수록 외식 물가에 대한 부담을 많이 느끼고 있고, 이제 그런 분들 중심으로 이제 편의점의 즉석식품을 선택을 하면서 현재와 같은 수요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생각합니다. 주요 식품업체들의 국내 매출 성장률을 비교를 해봐도 라면과 과자 업체들이 간편식 업체들 대비 이제 상대적으로 종합식품업체들 대비 성장률이 높아진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기업별로 조금 차이는 존재하지만 과거에 이제 종합식품 업체들이 국내 매출 성장률을 주도했던 트렌드와는 많이 달라진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어서 이제 유통업체별 동향에 대해서 두 번째로 좀 설명을 드리면요. 백화점은 이제 가게의 구매력이 많이 약화되면서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역시 백화점은 이제 패션이나 잡화류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고가 제품을 많이 판매하기 때문에 수요가 조금 부진하고요.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VIP 수요는 견조하게 나타나지만 일부 이제 대형점들은 사실 매출 성장률이 나타나는데, 아무래도 매스 고객의 비중이 지난 코로나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늘어났던 것이 급격히 축소되면서 최근에 수요 증가율이 조금 둔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이제 VIP들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좀 매출 성장률을 일부 좀 회복할 것으로 저희는 좀 보고 있고요. 실제 백화점의 점포당 매출액 증감률을 보시면은 작년 3분기부터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저희는 이제 상반기까지 좀 이런 현상이 좀 강하게 나타났다 보고 있고, 하반기부터는 일부 조금 이제 기저 효과가 작용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지난 한 1년간은 아무래도 고가 내구재를 많이 판매하는 채널이다 보니 상대적으로 조금 수요가 약했었고요. 패션 잡화류들도 보시면은 이제 전체적으로 매출 증가율 자체가 작년에 리오프닝 모멘텀으로 좋았다가 최근에 이제 그 기저 효과가 조금 이제 생기면서 둔화가 좀 많이 되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할인점은 주식시장에서는 사실 인플레이션에 대한 수혜를 많이 기대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할인점이 기본적으로 이제 디스카운트 스토어이기 때문에 이제 가격에 대한 메리트를 많이 제공할 수 있는 채널인데요. 하지만 수혜는 기대보다 약하게 나타나다고 생각합니다. 작년 4분기에 이제 11월에 쓱세일 행사가 굉장히 잘 됐을 때는 주식시장에서도 큰 기대감이 있었지만 매출 성장률이 계속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제 가계 구매력이 약세로 돌아서면서 이제 비식품 수요가 약하고 식품도 이제 고단가 냉동식품 중심으로 수요 약세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고요. 그리고 뒤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큰 그림에서는 온라인 채널에게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부분들이 기대보다 약한 매출 증감률로 나타났다 생각을 하고요. 할인점의 매출액 증가율도 3, 4분기는 그래도 좀 견고했으나 오히려 상반기 들어와서 조금 둔화가 되고 있고, 특히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빨간 선으로 표시된 비식품 쪽의 매출이 마이너스에 많이 기여를 하고 있고, 식품도 인플레이션율 대비는 매출 증가율이 그렇게 높지 않은 상황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 이제 가공식품의 이제 물가 상승률이 한 자릿수 중반에서 후반 정도의 증가율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5%대의 매출 성장률은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비식품은 전통적으로 이커머스 채널의 MS를 많이 시장 점유율을 많이 빼앗겨 왔고, 작년에 리오프닝으로 반짝했던 수요들이 이제 기저 효과로 작용하면서 전체적으로 수요가 약세 국면에 진입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편의점은 즉석식품 수요가 강세를 보이고 있으나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습니다. 작년 하반기까지는 리오프닝에 따른 유동인구 회복, 그 다음에 가공식품 물가의 가파른 상승, 그다음 즉석식품 수요의 강세 등에 힘입어서 기존점 성장률이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유지가 되었는데요. 즉석식품은 여전히 좋지만 사실 이제 4월부터는 트래픽 회복 속도가 이제 증가 속도가 둔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리오프닝 관련 기저가
이제 사라지기 때문이고,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도 최근에 이제 식품업체들이 가격 인상을 좀 덜하고 있기 때문에 둔화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 연초에만 해도 통계청 가공식품 물가 상승률을 보면은 YOY 증가율이 월별로 한 10%대도 나왔었는데 현재는 7%대로 둔화가 된 상태고요. 하반기는 이제 상반기에 식품업체들의 가격 인상이 많지 않기 때문에 지금 2분기에 봤던 CPI 증가율 대비 더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의점에서 매출 비중의 한 50% 이상이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매출 증가율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음료 등 가공식품은 아직까지는 조금 이제 높은 수준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완만한 좀 각도로 하향 안정화되고 있고요. 즉석식품, 매출 비중이 한 15에서 20%를 차지하는 즉석식품만 좀 성장률이 높게 나오고 있어서 전반적으로 좀 동일점 성장률이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반면에 이커머스는 올해 1분기부터 매출 성장률이 반등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이 포럼에서 이제 이커머스가 결국엔 다시 성장률이 반등할 거고 특히 이제 식품 중심으로 좀 반등할 거라는 말씀을 좀 드렸는데 저희는 좀 전반적으로 그때 저희가 예상했던 상황을 목격을 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코로나19로 이커머스 시장이 굉장히 성장했기 때문에 작년에는 좀 기저 부담을 느꼈고 게다가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주요 이커머스 업체들이 이제 수익성 관리에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전략적으로 판촉과 거래액을 축소시켰던 영향들을 좀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가계 구매력 약세에도 불구하고 올해 1분기부터는 매출 성장률이 재차 반등하고 있고 리오프닝 영향이 컸던 배달 음식도 지금 매출 성장률이 플러스로 전환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커머스 시장 성장률 이제 왼쪽 차트를 보시면 작년 말을 기점으로 조금씩 고개를 들고 있고요. 오른쪽에 식품 이커머스 쪽은 지금 계속해서 두 자릿수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면세점 채널에 대해서 조금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여행 수요가 특히 이제 국내 여행보다는 해외 여행, 그래서 아웃바운드와 인바운드 트래픽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이제 면세점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쓰는데 지금 이제 기존의 큰 매출 비중을 차지했던 이제 보따리상 매출, 그러니까 중국 다이고 매출은 굉장히 약세를 경험하고 있고 관광객 수요가 전반적으로 좀 강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월별 매출은 지금 2, 3월 수준하고 2분기 수준을 비교하면은 이제 크게 증가는 못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관광객의 매출 비중만 확대되면서 고객 믹스만 이제 급격하게 개선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면세점 입장에서는 이제 매출 총이익률이 낮은 다이고를 계속해서 가져가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이 좋은 관광객 쪽으로 비중을 높여가고 있고요. 또 중국 경기 회복도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는 조금 약한 상황이다 보니까 면세점 업체들의 어떤 이제 고객 공략 전략들이 비교적 저는 적절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한국 면세점 시장은 앞서 텍스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19년 수준을 회복을 못하고 있고요. 그것은 이제 대체로 다이고 수요가 많이 빠져나간 영향, 그리고 아직 관광객이 매출액이 충분히 회복되지 못한 영향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오른쪽 차트를 보시면 19년 대비 관광객 매출은 지금 내국인의 경우 60% 수준, 외국인의 경우 한 40% 수준까지 올라왔고 7월부터 이제 인천공항 면세점이 정상화되면서 전반적으로 고객의 어떤 채널 접근성이 더 이제 개선될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하면 내국인의 경우는 19년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국인의 경우는 과거보다 이제 중국인 인바운드의 비중 그리고 단체 관광객의 비중이 줄었기 때문에 19년 수준을 상회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제 좀 이제 인플레이션과 소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유통 채널별로 어떤 상황이 나타났었는지 좀 말씀을 드렸고 이를 바탕으로 저희가 이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기업들이 어떤 대응이 필요한지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소비는 저점은 통과하였으나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대외 충격과 신용 경제 우려가 작년 10월, 11월에 굉장히 팽배했었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금융시장을 굉장히 약세로 보냈고 소비 심리를 악화시켰는데 최근에는 좀 그 부분이 많이 반등하면서 코스피도 2,600선을 지금 터치한 상황이고요. 그 금리와 물가 상승세도 한국의 경우 많이 이제 둔화가 됐습니다. 물론 이제 상승을 하고 있지만 이제 상승하는 속도가 많이 둔화됐기 때문에 가계의 구매력이 약화되는 속도 역시 둔화가 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수출 경기 회복 속도가 굉장히 세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이제 전통적으로 제조업 국가고 반도체의 비중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큰데 지금 선진국의 수요 회복이 제조업보다는 이제 서비스업 회복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선진국 수요 회복의 효과를 크게 누리고 있지 못하고요. 지금 차트 보시는 것처럼 소비 심리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나은 환경을 기대하겠지만 물가나 이제 금리 이런 것도 상승세가 좀 많이 둔화됐고요. 그래서 지금 뭐 금리 같은 경우 이제 짙은 파란 선이고 물가가 옅은 파란 선인데 물가 상승률은 오히려 둔화됐고 금리 상승세는 이제 약간 멈춘 상태에서 연준의 어떤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그런 속도 이런 것들을 조금 보고 있는 상황이라 보고요. 근데 한국 소비가 좋으려면은 사실 수출이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차트에도 잠깐 보시면 소비가 굉장히 좋았던 게 2016에서 이제 18년 초반까지인데 그때는 한국 수출 증가율이 굉장히 우상향을 하던, 그러니까 전월 대비 계속 개선되는 흐름을 보였던 이제 구간에서 사실 한국 소비가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근데 여전히 지금 국내 수출의 증가율은 이제 글로벌 제조업 경기 약세로 인해서 전년 대비 감소 흐름이고 전월 대비도 크게는 개선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계 구매력이 지금 급격히 좋아질 만한 요인은 좀 찾기 어렵다. 다만 이제 위축된 센티먼트만 조금 나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은 저는 둔화가 될 거라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은 이제 미국보다 이제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 임금 상승률도 약하고 그로 인해서 서비스 물가의 상승률도 뭐 셀 수 없고 하다 보니 인플레이션 둔화가 조금 더 나타날 거라 보는데요. 가계 구매력 자체가 이제 근데 크게 이제 나오고 있지 회복되지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가성비 선호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제 향후 관건은 이제 그 가성비 추구에 지친 소비자들이 이제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언제 그런 선택을 할 것이냐가 저는 좀 중요하다 보고요. 왜냐하면 이제 소비라는 게 굉장히 이제 줄이기가 어렵고 또 그 자체가 굉장히 스트레스 해소의 효과 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이제 지금 굉장히 전략형 소비에서 어느 정도 조금 이제 최악의 국면이 지났다고 판단됐을 때는 다시 약간씩 조금 사치제 쪽의 소비를 늘릴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2010년대 초중반에 있었던 스몰 럭셔리와 같은 그런 트렌드들이 이 경기 둔화의 끝자락부터 조금씩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적인 물가 상승에 대해서 조금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일단 곡물 가격이 뭐 아직 전쟁 이슈가 끝나진 않았지만 원당을 제외하면은 대체로 조금 작년 대비는 안정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 보고 있는데요. 다만 걱정은 오른쪽 차트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엘니뇨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지금 ONI 지수라는 거는 결국 이제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 대비 얼마나 높으냐, 이제 태평양 해수면의 온도가 예년 대비 얼마나 높은지를 이제 보여주는 건데 지금 플러스의 정도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고 그것은 이제 예년보다 이제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다는 것을 의미하며 기상 이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남반구 작황이 연말쯤 가서 나올 텐데 이제 그 부분에 이 최근 이제 기온이 상승한 부분이 영향을 줄 수 있고요. 저희는 이제 그 영향을 조금 다만 좀 모니터링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벌어진 부분으로 저희가 좀 볼 수 있는 게 할인점에 저는 이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할인점 업체들이 19년 대비 영업이익이 굉장히 많이 감소했습니다. 잠깐 차트부터 보시면은 지금 이제 왼쪽부터 영업이익이 높은 순서인데요. 지금 쿠팡이 지난 1분기에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시현했고 지금 이제 이마트가 사실 이제 롯데쇼핑이나 쿠팡 대비 굉장히 이제 부진한 이익을 시현했습니다. 그리고 22년 연간으로 비교해 보면 이제 홈플러스 같은 경우는 마켓컬리보다도 훨씬 더 큰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배경은 뭐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채널의 침투율이 올라가서 시장 점유율을 빼앗긴 부분도 있지만 작년 같은 경우는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판관비가 굉장히 크게 증가했고 그게 매출 성장세가 부진한 업체들한테 큰 타격으로 왔습니다. 게다가 주요 할인점 업체들의 M&A 그리고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투자가 성과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적자를 냈고요. 그로 인해서 ROE가 크게 악화되는 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따라서 이제 과거 대비 할인점의 가격 경쟁력은 저는 약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ROE나 판관 비율 측면에서 쿠팡에게 많이 좀 뒤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국 문제가 좀 생길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요. 그래서 할인점과 경쟁하는 타 식품 유통 업체들이 이제 반사 수혜를 누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해당 기회는 오프라인과 온라인 채널 모두에게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제 할인점의 수요를 모두 온라인에서 소화하기는 좀 어렵기 때문인데요. 데이터를 좀 보시면 이게 주요 할인점과 이제 쿠팡의 판관 비율을 비교한 건데 지금 이마트가 이제 국내 1등 업체고 롯데마트와 홈플러스보다는 이제 판관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판관 비율이라는 거는 결국 유통업체의 원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판관 비율이 사실 높을수록 매출 총이익률을 높게 세팅을 해야 되고 판관 비율이 낮을수록 매출 총이익률을 낮게 세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가격을 강점으로 하는 코스트코 같은 경우는 영업 면적이 굉장히 넓고 하기 때문에 창고형 채널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제 판관 비율이 굉장히 낮은데요. 지금 이마트의 경우는 글로벌 피어들하고 비교했을 때 판관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고 쿠팡 대비도 지금 판관 비율이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격 경쟁력 측면에서 챌린지를 많이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보고 있고요. 특히 최근의 시장 트렌드가 가성비에 집중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하면은 할인점의 가격 경쟁의 약화는 굉장히 뼈아픈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분기별 영업이익률 트렌드를 보면 쿠팡이 이제 급격하게 수익성 개선을 이뤄내면서 지난 1분기에 최초로 영업이익률이 쿠팡하고 이마트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가격 측면에서의 어떤 뭐 판촉비나 이런 것들을 투입해서 메리트를 가져갈 수 있는 부분도 점점 이제 오프라인 할인점보다는 온라인 쪽이 유리해지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커머스 채널의 점유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해당 트렌드는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식품 중심의 온라인 침투율이 저희는 올라갈 거라 보고 있습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할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커머스 채널 쪽에서 기회가 생겼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식품은 의류 대비 이제 주력 소비층의 디지털 전환이나 어떤 이제 배송 인프라 준비가 상대적으로 늦은 편이었기 때문에 온라인 침투율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커머스 시장 침투를 보면 전체 재화가 최근에 바뀐 통계청 기준으로 보면 한 30%, 의복도 한 30%, 식품은 한 20% 초반 이렇게 지금 되어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는 이제 식품 쪽에 침투율 상승세가 좀 가파르게 나타나면서 장기적으로는 의류와 역전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저희는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식품의 이커머스 시장 침투율 상승세가 상대적으로 가파르게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백화점보다는 할인점이나 슈퍼 같은 어떤 식품 유통업체의 시장 점유율 하락 리스크가 훨씬 높다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편의점은 저희가 이제 주류 담배는 저희가 온라인에서 구매할 수 없습니다. 물론 이제 전통술 같은 경우는 이제 쿠팡 같은 채널에서 구매하실 수 있지만 주류의 메인스트림은 여전히 소주와 맥주이기 때문에 이제 해당 재화가 이제 편의점에서는 굉장히 이제 고객을 유인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온라인에서 허용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편의점은 큰 타격은 없을 거라 보고 있고요. 게다가 구매와 소비 시점의 간극이 편의점은 타 유통채널 대비 굉장히 짧습니다. 저희가 뭐 길 가다가 뭐 갈증이 나서 음료를 사 마시는 소비나 이런 것들은 사실 이커머스로 대체할 수 없는 소비이기 때문에 그런 TPO 성격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저희는 이제 편의점의 MS 하락 리스크는 현재로서는 크지 않다. 다만 주류 담배가 온라인 판매가 허용이 된다면 이제 MS 하락 리스크가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데이터를 조금 보시면은 실제 지금 시장 침투율 상승의 흐름을 보시면 식품이 가장 꾸준하게 올라오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의류는 최근에 좀 뭐 코로나 영향도 좀 있긴 하겠지만 한번 레벨이 올라온 다음에는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전환을 주도하는 것 소비층은 젊은 세대고 젊은 세대의 소비가 의류나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제 메인 그런 고객층으로 들어오는 게 굉장히 빠릅니다. 근데 이제 식품은 장보기 채널 소비자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이제 2세를 낳았을 때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늦게 올라오고 있고요. 또 식품은 콜드 체인을 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새벽 배송 같은 이제 어떤 뭐 물류, 어떤 서비스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이 2019년부터 이제 쿠팡이 채택하면서 굉장히 많이 이제 대중화됐거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 인프라 준비가 늦은 부분도 시장 침투율이 뒤늦게 상승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이제 온라인 채널의 의류 쪽의 매출 성장률하고요. 백화점의 매출 성장률을 누계로 비교한 건데 이 갭이 더 이상 변화가 없다라는 것은 이제 백화점이 온라인 채널에 점유율을 많이 빼앗기고 있지 않다는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온라인 채널에서 이제 뭐 일부 플랫폼들은 굉장히 이제 MD를 잘하고 이제 고객 구성이 영하고 하다 보니까 시장 성장률을 크게 상회하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긴 하지만 전체 산업 평균으로 봤을 때는 백화점이 크게 이제 밀리지 않는다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반면에 이제 식품과 대형마트를 할인점을 비교한 걸 보셨을 때는 온라인의 아웃 퍼포먼스가 계속 커지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이 대형마트보다 온라인 쪽으로 계속 크게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실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장기적으로는 식품이 의류보다 온라인 침투를 좀 상회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채널에서 많이 팔리는 제품의 특징들을 의류보다는 식품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표준화 정도가 굉장히 높고 라이프 사이클이 길고 사실 저희가 동일 스펙에 대한 반복 구매도 빈번하거든요. 이제 소비자들의 기호가 뭐 젊으신 분들은 변화가 좀 크지만 아무래도 이제 나이가 드실수록 그 기호 변화도 적기 때문에 똑같은 제품을 계속 반복 구매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뭐 브랜드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패션보다는 아무래도 유행, 취향 이런 거에 대한 민감도도 좀 낮고 소비자가 이제 가격대가 좀 낮기 때문에 고민하는 정도도 좀 낮아서요. 훨씬 이커머스가 유리한 채널이라 보고 있고 구매 장소에서 얻을 수 있는 경험과 정보가 제한적이라는 것은 사실 저희가 옷을 살 때는 이제 매장에 방문해서 뭐 옷의 소재도 만져보고 자신의 어떤 피팅도 해보고 이렇게 디자인이 맞는지도 좀 보고 이제 그런 작업들을 좀 하는데 사실 이제 식품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뭐 매장에서 뭐 이렇게 취식 경험을 하고 구매하는 그런 케이스는 이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식품이 의류의 온라인 침투율을 좀 상회할 가능성이 또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좀 메이저하게 조금 이제 온라인 비중이 높은 카테고리들은 지금 거의 뭐 60, 70% 수준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충분히 좀 가능성이 있다 봅니다. 마지막은 이제 쿠팡에 대한 얘기인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변화들 때문에 쿠팡의 바잉 파워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커지고 있고 특히 이제 할인점이라는 그 매출이 큰 채널이 MS가 빠지고 쿠팡 쪽으로 넘어오면서 쿠팡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매입 캐파는 훨씬 커지고 있다 보고요. 그게 이제 주요 상품 공급업체의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봅니다. 그래서 19년에 L사, 그다음에 이제 22년에 C사, 이제 이런 회사들이 로켓 배송에서 철수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고 최근에 언론 보도에서 사실 C사와의 갈등이 많이 좀 조명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이제 식품 제조사들이 모두 알기 때문에 이제 마진 방어를 위한 전략을 짤 수밖에 없다 보고 있고 채널 다각화에 집중할 수밖에 없다. 이제 쿠팡에 어떻게 보면 대체할 수 있는 오프라인 혹은 온라인 채널을 개발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식품 제조사들이 조금 필요한 부분이라 보고 있고요. 사실 쿠팡의 매출 총이익률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특히 작년에 많이 개선이 됐는데 지금 스케일업 된 그런 사이즈 바잉 파워가 많이 좀 올라온 걸 감안했을 때는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이제 대안이 되는 채널을 개발하는 게 소비자들한테 좀 필요하지 않나. 오프라인이든 온라인이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소비는 저희는 조금 이제 저점을 통과하고 있으나 회복은 조금 느리게 보고 있어서 가성비 선호가 조금 지속될 거로 보고 있고요. 할인점의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부분이 이제 좀 여러 가지 산업 전반에 좀 여파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조금 소비재 기업들의 대응이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 이렇게 좀 요약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